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일이 뭐고, 특성, 장단점이 뭐고, 그럼 전기공사 기술자로서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신주진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블로그나 유튜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전화로 밤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 했는데 크게 이제 이 5가지 질문이 많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냐, 현장 일, 정말 우리가 밥벌이라고 있는 현장에는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전기공사 일을 해도 괜찮겠냐, 그리고 우리 전기하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편견, 선입관이 그거죠. 굉장히 전기 무섭다, 위험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냐, 그리고 전기 공부가 되게 어렵다더라. 그거는 정말 저도 처음 전기를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전기 자격증 그거 어렵다던데, 뭐 수학이 나오니 물리학이 나오니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데 막말로 너가 딸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빙으로서 운전 면허증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전기공사 기술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표로 경력수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기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전기기능사라는 자격증에다가 이제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이라는 것을 발급받고 나시면 본격적으로 내가 공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되고, 또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 등급이 있어요. 처음에 초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고급을 거쳐 특급까지 있는데, 여기서 특급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술사나 기능장에 한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트로는 고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경험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공사를 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뛰어들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내가 전기공사 일을 작은 것부터 조금조금 하다 보면서 영향을 쌓다 보면은 이런 공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입학해서 이제 이 막연함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 오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이런 거나 어떤 이런저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 한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산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이 기술 자격을 취득했다 이 얘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 즉 학교에서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했다, 그것도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 업체에서 단연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일을 했다, 내가 이 학교를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전기공사 경력수첩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 수첩을 받는 데에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거나 학교를 전공을 그쪽으로 선택했거나 아니면은 이 전기공사업체에서 오랜 경력을 가져서 인정기술자로서 이렇게 경력수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9개월간의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게 돼서 여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여러분은 전기공사 기술자로서 경력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기술자라는 게 당장 뭐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는 정말 이것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기공사 기술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선 전공부터 시작해서 크게 뭐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있는 송전 활선 전공, 여기 송전 활선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업무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또 위험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자격증을 이용해서 현장 대리인을 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모든 직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 거고 시설에 맞게 거기에 배선, 설비, 기구, 조명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제가 추가를 하자면은 이 유지보수, 즉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도 전기공사 기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무실을, 아니 이 교실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전기를 끌어오냐. 지금 여러분들은 오셨으면서 이걸 보시면 근데 뒤에 보면은 저기 전기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직업이 전기공사 기술자다 보니까 어느 장소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보는 게 조명, 그리고 분전반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부터 보게 돼요. 직업병이죠. 그래서 분전반에서 어떻게 선을 끌어서 조명을 어떻게 잡고 콘센트는 어떻게 된가. 여러분들 콘센트 여기 있는 거 보셨나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이 복도를 보시면은 이 네모로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콘센트냐고? 이거 이제 십자들이라는 거 살짝 열어서 돌리면 그 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콘센트 구멍 2개짜리가 4개가 양쪽으로 달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플로우 배선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콘센트가 가게 했고요. 그리고 이 분전반에서 위로 해서 이렇게 조명 배선을 하고 스위치는 저쪽 분전반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전기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공간에 가면은 옆에 스위치 있고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고 그럼 어둡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 컴퓨터 켜고 싶으면 컴퓨터 켜고 코드 꽂았으면 코드 꽂고 근데 이런 것을 누군가는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교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계시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장의 기계를 돌릴 수도 있고 사무실에 어떤 컴퓨터나 서버 이런 것들도 모두 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기술자는 끊임없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어떤 안전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정 같은 게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고쳐주는 일 그런 것까지도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되게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 영화의 녹음 기술이 딸렸을 때는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딱 움직이게 하고 옆에서 뭐 변사라고 해서 그 어떤 영화의 대본을 성대모사식으로 막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없잖아요. 왜냐? 녹음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이상 이 변사가 열심히 대본을 읽어줄 일도 없고 결국에는 그 영화 자체에 동시 녹음이 잘 돼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고 또 옛날에 어떤 마을에 보면은 물이 안 나오니까 양쪽에 이렇게 물동이를 지고 다니면서 물 파시는 분 요즘에는 수도관도 잘 놓이고 펌프도 잘 놓여서 발동 내더라도 물이 잘 나오니 그런 것도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세상이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데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통계학을 전공해서 그 통계 같은 거 들여다보기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제 어렸을 때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지금 2020년인데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티커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약 전기를 아끼시면 발전소 하나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전기를 굉장히 아껴 씁시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놀랍게도 그 9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각 개인이 소비하는 전기의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절전용 전자제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어떤 그 전기 소비량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 설비를 더 요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아진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자동차 공급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 설비 이런 거 같은 것도 전기공사 업계에서는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치라는 게 뭘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2024년 상반기 적용해갖고 뭔가 6자리의 숫자들이 쪽쪽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측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게 이제 매년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디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노임단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건비죠. 그러면 이 액수가 얼마큼 일을 했을 때 기준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루 8시간 일할 때 기준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 돈 많이 벌겠네 했지만 이보다는 조금
덜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통상 이렇게 매기더라도 여기에서 소위 4대 보험 세금 이런 게 빠지고 또 업체 측에서도 약간의 그 이제 수수료식으로 좀 빼가다 보면 이보다는 적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업종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항목이라는 송전 활선 조공이라는 게 63만 6,41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만 해도 59만 원인데 1년 사이에 거의 뭐 4만 6천 원 정도가 올랐어요. 분명한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잘 안 나죠. 마이너스가 있기는 있지만, 근데 하루에 뭐 63만 원 주면 와 잘 주겠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듣기로 한 50만 원 좀 넘게는 가져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세금 빼고 뭐 이거저거 빼고 나면. 그래도 하루 일을 해서 5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분들은 뭐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한 달에 뭐 한 1,500 가져가냐, 근데 한 달 내내 일은 안 하고 아마 쉬는 날은 좀 쉬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우리 현역용으로 공수라 그러거든요. 20공수 때려서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송전탑에 올라가서 또 그 송전탑에서도 활선이라는 건 전기가 살아있는다는 말하거든요. 그런 데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니까 뭐 아무나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격증도 다 취득을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써야 됩니다. 송전탑이 그냥 어디 그냥 도시에 이렇게 근처에 샤샥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어떤 외지에 많이 있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장비 같은 걸 들고 그 송전탑까지 가는 것도 일이지만은 거기에 올라가서 또 자기가 체력이 풀려서 긴장이 풀려서 어디 다리에 쥐가 나거나 뭐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굳건히 버틸 만한 그런 체력이 강한 사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는 그 체력적으로 센 어떤 특전사 같은 군인분들이 전역하고 나서 정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공부가 이수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송전탑도 누군가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요. 그 대전 이쪽 같은 경우는 송전보다는 조금 노임단가가 싼데 전봇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전봇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중화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전선을 땅에 묻는 거고, 이게 대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변전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거나 변압기 설치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내선 전공입니다. 사실 좀 싸죠. 싼 대신 뭐 다른 전공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내선이 없는 곳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실만 해도 이렇게 전기선이 다 있지만 여기에 송전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 이 전기라는 것도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작업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감전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날이 너무 추워도 전기 작업이 안 돼요. 당장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그 절연 작업이라 해서 테이핑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하시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또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를 줄이고 작업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고압, 고압, 저압, 이 케이블 전공이라는 거는 그 전압을 그 특고압, 고압, 저압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이제 케이블 풀링이라고 해가지고 케이블 같은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 즉 전선 같은 것을 길게 늘리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하고 뭐 철도 신호공, 이제 그 우리나라 철도의 70% 정도가 전철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전공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주로 전기를 만드시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내선 전공보다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집이나 이런 데가 전기공사가 굉장히 FM대로 될 것 같지만은 막상 집, 아파트 이런 데 보면은 좀 뒤죽박죽인 데가 되게 많고, 공장 중에서도 대기업 공장 같이 큼직한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어떤 매뉴얼대로 탁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인건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9개월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만만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내선 전공과 관련된 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선 전공으로 일을 하셔도 되고, 좀 내가 욕심이 있다, 나도 이제 좀 내 몸값도 올리고자 뭐 전봇대가 되었던 뭐 송전탑이 되었던 이렇게 되면은 그 전기공사 협회에 전기공사 인재 개발원에서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쑥씩 제공하면서 6개월반, 9개월반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서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이 관련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한전 단과업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는 전공이라도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이 현장 저 현장 뭐 몇 개 현장 맡아놓으면서 동시에 이 일 저 일 하면은 그만큼 또 소득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작성에 맞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